회고록 오보, 북송 그리고 죽음의 문턱. 보위부에 끌려간 저는 12일 동안 끔찍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사리원 지방총국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거푸 3일을 맞았고 얼굴은 온통 피멍이 들었다고들 했습니다. 네 번째 날이 되자 저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또 전화해서 모른다고 하면 전화를 저에게 바꿔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수화기를 제게 주었습니다. 사리원 지방총국인가요? 노동과장 전화 바꿔주세요. 마침 옆에 있던 노동과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옆 건물 2층에서 구두 제작하던 희영이 엄마 영화예요. 중국 돈을 한 마대 가지고 와도 그곳 사람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그 말에 보위 지도원이 수화기를 가로채더니 이래도 아닌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로는 더 끌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구류장에 들어온 보위원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 나갑니까? 그는 무심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있는 멍자국이 다 없어져야 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생 계란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달걀을 그대로 먹어버렸습니다. 12일 만에 보위부에서 나가는 저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씨, 다시 중국 갔다 올 때는 오토바이 하나 사다 줘. 알았지?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온성 단련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일쯤 되는 날 31명이 냉동차를 탔습니다. 저희는 청진에 있는 노동단련대로 이송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는 살아나오기 힘든 곳이야. 냉동차에서 뛰어내리던 밤. 북송이라는 단어는 아마 제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듣게 된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끈질긴 목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죽은 이들의 못다 3명을 제가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롱 속의 새보다 못탔나. 냉동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되었을 때 앞에 앉아있던 저는 남자분들이 문짝을 뜯으려 애쓰는 모습을 사람들 틈 사이로 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덜컹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차 안에는 겨우 9명만 남고 전부 뛰어내린 상태였습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데 또 두 분이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큰 돌덩이가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또 두 분이 뛰어내릴 기회를 엿보자 저는 다급히 앞쪽으로 가서 차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은 분들이 전부 달려들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내려야 살 수 있어. 이대로 가면 도망친 사람들 목까지 처벌받아. 모두가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 냉동차는 청진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거의 멈추려 할 때 저는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철길 레일 4개가 자로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78세 할머님을 제외한 전원이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무조건 철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중국 변방부대에서부터 같이 지내던 언니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큰 도로 쪽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많은 차가 저희가 오던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멀리 철길 쪽에도 전짓불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산이 보이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은 끝에 저희 둘은 산 중턱 방공호처럼 파놓은 곳에 몸을 숨기고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날이 푸르스름 밝아올 즈음 저는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옆에 누운 언니 몸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따금 앓는 소리도 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 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냉동차에서 내리다가 새끼손가락이 잘린 것 같아. 팬티에 감긴 손가락은 이미 피범벅이었고 말라붙은 천 조각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입속에 침을 모아 조금씩 적셔가며 천을 떼어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 입속 침이 얼마나 적은 양인지.
몇 시간을 두 입에서 침을 뱉어가며 뜯어낸 팬티 속 상처는 새끼손가락 손톱마디였습니다. 손가락이 잘려 손톱이 손바닥 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다치면 기겁을 하셨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조롱 속으로. 밤이 되어 열에 부들부들 떠는 언니를 데리고 저는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약국이 있어 해열제, 소독약, 페니실린 알약을 사려고 했지만 언니는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결제했고 식당에서 김치 두부찌개를 사서 함께 먹은 뒤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는 약을 드시고 소독도 하고 우리는 또 하룻밤을 방공호에서 잤습니다. 남은 돈을 보니 둘이서 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중국 경찰이 준 200원을 돌돌 말아 동복 속 점퍼의 장식구멍을 이용해 안감과 겉감 사이에 숨겼습니다. 결국 그 돈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온 성 집결소에서 100위안짜리 6장을 삼키셨다가 며칠 뒤 변에서 나온 게 발각되어 전부 빼앗겼다고 하셨습니다. 비누칠해서 씻은 돈을 경계감호원에 빼앗길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산에서 가방도 버리고 작은 비닐봉지에 속옷과 세면도구만 챙겨 내려왔습니다. 김밥 2줄과 두부 2모를 사서 먹고 저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언니, 저는 집결소에 자수하러 갈 거예요. 잡혀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언니는 아니다. 방법을 찾아보자라 며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중년 남성에게 집결소 가는 길을 물었고 언니는 갑자기 뒤돌아서 정신없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집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누군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언니셨습니다. 엄청 많이 걸어 저희는 집결소가 보이는 다리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집결소인데 팔에 완장을 찬 규찰대가 양쪽에 2분씩 서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슬쩍 빠져나와 아파트 안쪽 유치원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유치원 화장실은 너무 작아 담장에 벽돌을 깔고 앉으면 몸이 꼭 끼었습니다. 악취에 춥고 배고프고 저는 아파트 창가 매점에서 남은 돈 전부를 털어 단팥빵과 물 2병을 사왔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 다리 위를 확인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건너고 언니가 뒤따랐습니다. 저희는 커다란 쇠문에 도착하자마자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에 냉동차에서 내린 사람들입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뭐? 누구랑 같이 안 오고 너 희끼리 왔다고? 진짜? 웬일이냐?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새보다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조롱 안에 새도 한 번 자유를 찾았다면 다시 조롱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녹슨철 대문으로 들어가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 안자갈밭에 냉동차에서 내린 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꺾어 세우고 뒷짐을 지고 자갈 바닥에 그림처럼 꼼짝 못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저희 둘은 소장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소장님은 따뜻한 곳에 앉으라고 하며 친절을 베푸셨고 은근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31명 중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았던 둘이었고 31명 중 1명은 즉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차벽을 두드리면서 세우라고 했어? 언니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는데 왜 내렸어? 안 내렸으면 풀어줬겠는데 어쨌든 자수했으니 잘한 거다. 아니었으면 나는 바지를 벗을 뻔했어. 진짜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술 마셨나 보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모두 방으로 들어갔고 제대로 걷는 사람은 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얼굴을 다치고 허리가 다쳐 전부 환자였습니다. 집결소의 봄 그리고 생존의 기적. 집결소에 도착한 다음 날 저희는
농장 회의실 같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의자도 책상도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그곳에 갇힌 저희는 3월 말에서 4월 초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곧이어 시작될 고된 노동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뒤집는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산을 개간해 만든 밭은 흙반, 돌반으로 뒤엉켜 있었고 성한 사람도 삽질. 한 번에 땀을 쏟을 만큼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힘든 땅을 뒤집는 대신 감시 병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침이면 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야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마다 중간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경계감호 조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발이 안 빨리 가면 팔이라도 빨리 뛰는 흉내를 내라. 기가 막혔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산 중턱까지 오르며 발은 느리지만 팔은 힘껏 흔들며 헛되이 몸을 재촉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래 경계 감호원들은 배를 움켜쥐고 웃으셨고 결국 저는 반복 작업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성실한 태도가 아니라 웃음거리였다는 걸. 이후로도 평지에서 일할 때나 경비 장소로 갈 때 저는 그 행동을 써먹으며 시간을 버텼습니다. 중국에서 64이던 제 몸은 집결소 3개월 만에 45이 되었습니다. 뼈에 가죽만 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다친 분들도, 손톱이 손바닥에 붙을 만큼 다친 언니도 약 하나를 먹지 않았는데 다 나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희를 살렸던 걸까요? 땅속의 흙이? 삽으로 찍어 날로 먹었던 뱀? 아니면 논두렁에서 잡은 개구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18석 달 뒤 사리원으로 가는 길. 집결소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낯선 얼굴의 담당구역 안전원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사리원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낯선이가 이렇게 반가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 저는 문을 나서며 문득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보안원 동지, 여기 사리원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같이 갈 수 없을까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분은 저를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오지랖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 같이 가자. 그리하여 다음날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 저는 오리털 동복을 입고 족쇄를 찬 채로 그 친구와 함께 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집결소 식당 아줌마들은 제게 다가와 동복을 팔라고 유혹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옷 한 벌이라도 동생에게 챙겨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어떤 값으로도 이 옷을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역에 도착해 보안원을 통해 남편과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와 이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 사람들이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진정을 한 뒤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탈북 동기, 8개월 전에 보내준 돈 3천만 원, 그 돈의 출처와 중국에서 잡힌 경위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보안원은 듣고 치를 떨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여가 우체국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시간을 알리고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일주일치 도시락 3인분을 손수 만들어 들고 나타났습니다. 함께 가는 친구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해 따로 음식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동생과 조카를 만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거운 동복과 족쇄를 찬 채 차 안에서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눈물이 고인 얼굴로 애틋한 상봉을 했습니다.
서둘러 차에서 내렸던 보안원은 한참 뒤 애야 돌아와 제 족쇄를 풀 어주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동복을 벗고 동생이 가지고 온 여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보안원이 자리를 피해 주시자 동생은 제게 조심스레 2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괜찮아? 저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가다가 도망치면 안 될까? 동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보안원이 절대 감옥에 안 가게 해줄 거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주 문제 없을 거야. 열차가 무려 40분이나 연착된 덕분에 저희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너무도 소중한 재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뒤엉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리원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충격의 재회.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한 역에 멈춰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무려 3시간이나 연착된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헤어진 뒤 보안원은 제게 족쇄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가에 가서 씻고 놀다가 와. 그 사이 그는 주변 사람들과 줄패놀이를 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배가 고파 강냉이 국수를 3그릇이나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리원에서 온 친구는 한 그릇만 겨우 먹었습니다. 저는 씻고 돌아와 1시간쯤 지나 국수 2그릇을 더 먹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자 깨어보니 친구 창숙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그는 심한 설사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를 부축해 자리에 데리고 왔지만 정작 보안원은 태연한 모습이셨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만 더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봐요, 그래도 왔잖아요. 그렇죠. 아줌마들 정말 복이 많아요. 어디에 저런 보안원이 있겠어요. 기차에 다시 올라탔지만 창숙이는 좀처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보안원은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보안원이었지만 탈북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고 심지어 생일달도 같다고 해서인지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3년간 중국에서 살아온 제 경험, 다른 나라의 복지, 생활 수준, 시장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라남에서 사리원까지 가는 여정은 무려 5박 6일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차 안이 텅 비고 1시간만 더 가면 사리원역이라는 순간 보안원이 저희를 부르시었습니다. 생명의 2번째 은인.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꼭 잘 듣고 그대로 해야 해.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보안서에서는 오전에 학습 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이 감시하며 화장실까지 동행하는데 30분마다 꼭 화장실에 가야 하고 반드시 밖에서 들리도록 입으로 설사 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도 더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빈 의자에 앉아 수없이 연습했지만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파출소 마당에 도착하자 걱정이 점점 밀려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창숙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화장실 앞으로 가서 경비원이 서 있는 가운데 급하니까 좀 나와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입으로 설사 소리를 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설사하는 것처럼 소리가 났습니다. 입술에 침을 바르고 그렇게 저희는 반나절 동안 무려 7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구류장에 넣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설사하는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숙이는 담당 보안원에게 이끌려서 갔고 저는 남편이 있는 보안서로 옮겨졌습니다. 보안원은 저희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라며 사무실을 비워주셨습니다. 제 첫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나랑 이혼 등기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넌 잡히지 않았으면 여기에 안 왔을 거지? 그런데 그럼 그 돈은 왜 받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저는 쏟아내듯 물었습니다. 그 돈은 아마 외삼촌이 준 돈일 거야.
실컷 쓰고 조금 주면서 생색내는 거겠지.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담당 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이 자식, 내가 여비 보태달라니까 돈 없다고 했잖아. 돼지 같은 놈, 내가 너 추방할 거야. 두고 봐라. 그리고는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잘 먹이고 약도 사다 먹이고 내가 다 지켜볼 거다. 저는 남편의 자전거 뒤에 앉아 처음 보는 낯선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추방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지 같은 복수. 점심때가 되자 갑자기 젊은 여자가 저의 집인 양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조카라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조카도 있었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군대 간 남편 아들과 또래였고 그 여자의 어머니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양옆에 여자 하나씩 두고 잠을 잤는데 너무 더워서 일어나 보면 선풍기 2대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고 부둥켜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체격이 3년 전에 저와 거의 똑같은 그 여자는 제 옷을 전부 입어 낡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석구석 뒤져보니 기름병, 가루비누, 쌀까지도 몰래 감추어 놓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질 때까지 절대 오지 마. 만약 오고 싶으면 너희 어머니가 가져간 내 돈부터 가져와. 그 돈 주기 전까지 난 절대 안 간다. 마지막 작전. 당시 저는 빼앗으라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져 갔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생이 저를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지만 그 전까지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3만 원을 내밀었을 뿐 마음이 담긴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급히 담당 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겪은 온갖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을 숨김없이 고자질했습니다. 추방당한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몰래 집 재산을 빼돌려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보안원은 제 말을 듣고 인민반장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치밀하고 구체적인 작전을 짰습니다. 저는 우선 동생 집에 간다고 알리고 인민반장이 소개해준 뒷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묵으며 숨죽였고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오전 8시 저는 시장에서 큰 그루 마수레를 끌 수 있는 힘센 일꾼 2명을 불러왔습니다. 인민반장은 그동안 아파트 주변 골목에서 불법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단속반이 온다는 핑계로 미리 철수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루마 꾼들에게는 보안원의 명령이라며 열쇠를 따게 했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던 거의 모든 물건을 꺼내어 뒷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었고 팔리지 않는 물건들은 조심스레 그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5부 끝. 글러주셔서 감사합니다.